예,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조찬 간담회 금융기관 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거 아마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금융위원장께서는 취임하신 이래로 그 핀테크의 활성화라든지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금융 진입 장벽의 해소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정책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동안 추진해 오신 정책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많은 또 궁금증도 해소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해서 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여러분이 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27회 행시를 패스를 하셔서 재무부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와 재경부의 요직을 주로 거치셨고 세계은행 이사, 투자공사 사장, 수십은행 은행장을 거쳐서 이번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은성수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의 임원들이 모인 대한상공회에서 조찬 강연에 초대되어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여기저기 행사도 다니고 합니다만은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게 되는 것도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분들 또 오늘 금융기관 CEO 분들도 많이 오셔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이제 어제 신용정보법이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좀 이따 10시에 정무위 전체회의 할 겁니다. 박용만 회장님이 지난번 P2P법 통과할 때도 애쓰시고 페이스북에다 만세까지 외쳐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또 젊은 직원들 젊은 창업자들한테 또 맥주도 사주시고 해서 아주 이 부분에 애를 써주시고 또 신용정보법 통과에도 아주 좋은 말씀과 좋아진다. 우리 박용만 회장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더 부담 드린 건 아니까 지금도 훌륭히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금융 환경,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96년에 옛날 재정경제원의 금융정책과에서 처음이 아니라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맡은 업무가 자금 시장하고 이제 시장금리 이 부분을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96년이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한 11%에서 12%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혼나는 것이 이제 위에다 보고하면은 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높은 금리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 그런 이제 말을 많이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좀 낮춰줘야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기업하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한테 준 목표가 한 자릿수 금리를 만들어라 이런 목표를 줬어요. 가지고 이제 매일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오늘은 얼마야? 예, 11%입니다. 간신히 10.9%다. 그러면 너는 한 자릿수 만들었는데 왜 아직도 그걸 못 만드냐 해가지고 제가 그때 무지무지 혼도 많이 나오고 고민도 많이 했던 거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경상성장률이 한 10% 됐거든요. 10% 좀 넘었죠. 왜냐면 실질 플러스 이제 물가 상승률이 3%냐 4% 하니까. 그래서 나오면서 아니 도대체 경상성장률이 10% 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한 자리를 낮추라고 하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나 좀 말 좀 하지.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자금시장 또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했던 이제 상황이 나는데 그 금리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했던 같은 한 자리 숫자를 넘어서 지금은 거의 바닥까지 1%까지 왔고 또 한편으로는 땅 밑으로 가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는 사상이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전 이제 자금 순환표를 보면은 그때 그래서 제가 한번 왜 이러는지 보려고 자금 순환표까지 그때 이제 분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기업들의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가계에서 저축을 해서 그 돈을 기업에다 줬고 그런데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기업들의 이제 금리가 높았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금융위원장이 돼서, 물론 뭐 그전에도 알았습니다만은, 자금 순환표를 보면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기업들 부분에서 이제 자금 수가 적고, 오히려 가계 부분이 자금 수가 많아서 아시다시피 가계 대출이 1,570조 최근 70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런 상황이 지금 돌아온 거죠. 이런 상황이 돌아와서 이제 과거 생각도 나고, 그런데 그러면 기업하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 96년에 그렇게 돈이 부족했지. 그래서 금리가 10몇 %.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돈이 남아 돌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기업하신 여기 계시면 행복하세요? 그때 생각하면은 완전히 행복한 세상이 온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저 윗분들이 저한테 9%만 만들어라고 그랬는데 금리를 지금 9%가 아니라 1, 2%, 뭐 좋은 분대로 좀 어려워도 5% 정도. 시장 금리가 그때 11%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결국은 더 높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럼 행복하냐? 하여 행복하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갖고 있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금리하고 자금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 뒤에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첫째, 아까 기업하시는 분은 만나보면 여전히 은행 문턱이 높다. 죄송합니다. 은행장님들 뭐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실 테니까. 여전히 은행 문턱이 높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필요를 조달하지 못한다. 여전히 불만이십니다. 뭐 금리 9%는 다 잊어버리셨고, 이제 옛날식으로 따지면 지금 정부가 너무 잘한다고 해야 되는, 물론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만은 다 잊어버리시고, 은행은 여전히 부족하고 불편하다고 기업하시는 분들 그러고, 가게에 계신 분들은 근데 또 금리가 낮으니까, 저금리다 보니까 이제 은퇴자분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 은퇴한 퇴직금 갖고 은행에 예금해서 그 돈으로 생활을 되셨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불만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를 찾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DLF라든지 ELS 같은 데 가시니까 가게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금융기관 CEO님들은 여기 계시면 왜 이렇게 규제가 많냐? 규제가 많다고 불만이 많으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23년 금정과 있을 때나 지금이나 규제 완화를 그렇게 한다고 달려왔는데 그렇게 규제가 뭐 피부에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제 소신은 규제 완화입니다 라고 했다가 지금 뭐 소신이 바뀌었다고 혼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금융당국은 행복하냐? 금융당국은 제가 아까 말대로 그 1% 이제 9%를 낮췄으니까 저는 행복해야 되고, 제 윗분들한테 맡았던 미션을 저는 미션 컴플리션을 한 거고, 그리고 세상은 바뀌고 자금 시장도 과거에 기업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건데 지금도 기업하신 분이 여유 자금이 생기고, 그러니까 금융당국 행복해야 되는데 금융당국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건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저금리다 보니까 소비자는 불만이고 기업하시는 분은 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로 돈 줘야 되고 절로 해야 되고 하다가 사건 터지니까 또 금융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또 됩니다, 이게 또. 왜냐면 또 계속 이제 비난이 오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나오는 거죠. 이게 금융당국도 좀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20년 전 제가 그거 할 때보다도 상황이 다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나 생각이 좀 들면서 저의 고민도 같이 있는 겁니다. 저라고 행복해서 규제하는 거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금융기관 CEO님들도 뭐 행복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하시는 분도 다, 이게 우리 모두가 한번 각자가 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제가 오늘은 보통은 이제 오셔가지고 정자장치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제 하소연 좀 들어주는 걸로 해서 밥값을 제가 내는 걸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저는 자금 시장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자금의 수요 공급, 네, 거기에 매개체 있는 환율, 금리, 그리고 이제 그의 접근성, 그다음에 규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더 우울한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이제 고령화 부분이 더 우울한 겁니다. 아마 그게 기업하시는 분들의 그 원인이 또 거기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96년에는 10%짜리 성장을 하고 96년에는 인구가 그때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아니면은 그런 시절인데, 지금 저 보시다시피
왼쪽이 77년이고요. 오른쪽이 17년이고 더 우울합니다만 57년은 저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요 부분,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적인 수요 부분이 이제 줄어들고 쪼그라드는 거고 아마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결국은 고객이 잠재적인 고객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니까 성장성에서 뒤져지니까 다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 금리를 내더라도 성장이 11%면 그걸 감내할 수가 있는데 성장은 지체되는데 금리를 뭐 5%나 10%만 해도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이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 다음에 잠깐만 뒤로 돌면 그 전에 또 하나는 정부도 언해피한 게 정부도 나름대로 뭐 제가 그건 아닙니다만은 계속 고용 창출에 정부가 노력을 하는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비판은 실컷 일자리 늘어봤더니 60대 이상만 늘었다. 40대는 줄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저 보십시오. 표가 계속 위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 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17년에 있는 저 표는 보면은 10년 뒤에는 이 10살씩 다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40대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60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왜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냐 이런 부분이 되는 게 정부도 고민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이해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아까 뒤에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인구 구조적인 변제고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구조를 넘어서 이제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정부나 저희나 기업하시는 분이나 모두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친척분들이 저한테 아이 저기 은서방 은 장관 본인들 시대는 10%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왜 2%도 안 되는 성장을 하느냐. 요즘 공무원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를 이제 뭐라고 하시고 이번 정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배들, 어른들,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번 정부에 몸담은 삼아서 책임이 있고 저희 선배 공무원들한테 비해서 죄송한 마음인데 근데 이제 선배 공무원들이 할 때는 잘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중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몸짓이 계속 커가는데 이미 경제가 3만 달러 이상이 왔기 때문에 성장에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어르신한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가면 쭉 한 20-30분씩 줄을 서서 이름 써놓고 이제 식당에 이제 들어가서 간신히 자리를 앉았는데 그럼 어르신 내년 이맘때 우리가 오늘은 20분 줄을 섰는데 25분 줄을 서면은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르신 내년 이맘때 이 식당에 25분 줄을 서겠어요? 15분 줄을 서겠어요? 에이 25분 무슨 25분 그냥 20분만 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기업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내년 이맘때 올해만 갔도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냉정히 따지면 성장률은 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이라는 건 부가가치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때는 88년도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삼저 현상이라 해서 저금리, 저유가, 뭐 저환율. 그 삼저 현상에서 우리가 당군의 최고 호황을 이뤘던 게 88년인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저금리죠. 그때보다 훨씬 금리죠. 그 다음에 저물가죠. 유가도 뭐 상대적입니다만 지금도 유가가 지금 뭐 낮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88년에 3조 호황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구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금융기관도 성장성이 줄어드니까 뭐 여러분 금융기관 CEO님도 계실 때 그때는 승진자도 팍팍팍 이래서 막 승진도 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직원들 입장에서는 승진이라는 게 참 애매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도 갖고 여러분도 갖고 있는 그런 고민입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너무 뭐 좀 장밋빛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장밋빛을 못 보여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저성장 부분이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상대방 나라가 성장을 못하니까 우리도 매출이 부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어난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앞으로 미래를 보려면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침부터 제가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드가 하나 있는데 그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이게 10부작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매년 본방사수 하면서 금요일 날 오후에 본방사수 하면서 이제 그 미드 드라마를 봤는데 그 미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 중에 제일 그래도 인상 깊었던 게 저도 이제 아무래도 공직자니까 Winter is coming 그런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뭐 그 드라마에서의 이제 드라마 그 구조 때문에 적들이 쳐다온다 이제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온다 그런 말을 경고하는 경고인데 저는 이제 공직자다 보니까 Winter is coming이라는 게 위험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 위험이 계속 이제 온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이 인구의 구조 변화 그다음에 저성장의 어떤 세계적인 현상 그런 부분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게 올해의 문제,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 뭐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 앞으로 30년, 10년, 20년, 30년을 앞서가는 데에서 계속 따라드는 윈터 이즈 커밍이 계속 오는 화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뭐 기업하시는 분들도 저보다 더 기업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윈터 이즈 커밍을 항상 고민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엊그제 뭐 우연히 이제 채널을 돌다 보니까 그 총균세라는 쓰는 제레미 다이먼이 이제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런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인류의 적이 뭐냐 미래 인류의 적이 그래서 본인은 저 다 우리 아시는 거죠. 첫 번째는 핵 뭐 다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 기후 변화 다 이해하시는 거고 세 번째 자원 고갈 또 그렇고 네 번째 불평등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뭐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내 문제는 아니지만 패널 분들 문제다 그러면서 던져놨는데 결국은 기후변화, 자원고갈 이게 부분이 다 이제 우리가 저희나 인류나 아니면 뭐 크게 인류 아니면 한국 경제 작게는 기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결국은 직면한 윈터 이즈 커밍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윈터 이즈 커밍인데 뭘 대비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금융권 전체를 좀 좁혀서 금융권 CEO님도 계시니까 금융권이 갖고 있는 고민 내지를 하고 다음에 이제 뭘 하겠다는 건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인데 금융산업도 우리 흔히 말하는 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선 테크 기업이 전성 시대인데요. 10년 전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시티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나름 금융권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올랐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이제 19년 3개월 보면은 다 테크 기업들이 올라와 있고 그나마 비자하고 JP 모간이 있는데 비자는 또 플랫폼의 데이터라든지 플랫폼 사업을 한다 하면 냉정히 따지면은 금융기관하면 JP 모간 하나 정도가 지금 올라오실 정도로 금융기관 자체도 지금은 그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이 어쨌든 제가 볼 때 2000년대 들어서 대기업들이 자금을 안 쓰는 과거는 이제 기업금융이라고 해서 다 대기업들 주로 주고 가계로부터 예금을 봐서 대기업을 줬는데 이제 지금은 대기업들이 돈을 안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수출은행장이 됐을 때 야 내가 드디어 은행장이다. 그러면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재벌기업 회장님이나 재벌기업 사람들 이제 은행장을 찾아와서 은행장님 하고 이제 하면 내가 이제 재벌기업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드라마가 틀려서 드라마가. 지금 좀 딱 와서 뭐 시간을 바빠서 안 되면 이래야 되는데 언제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뭐 특정 이거 봤습니다만 첫 해 추석 때인가 어느 이제 건설사 사장님이 이제 행장님 추석 즐겁게 가족들하고 잘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뭐 답장을 해서 사장님도 추석 무처럼 쉬세요 그랬더니 사장님 다시 답장했어요. 저는 쉬지도 못합니다. 중동 수주권이 있어서 중동 바이어를 만나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답장 그대 보냈어요. 그 수주 따면 꼭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야 돼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소주 일본이 뭐 수출 규제한다고 그랬을 때 일본이 그래가지고 혹시 금융을 쪼을지 모른다 일본에서. 그래서 제가 찬스다. 우리가 대기업들을 우리 수운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영업을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대기업을 놓고 했는데 일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기업 하시는 분들은 저 수출은행 자금을 안 썼습니다. 대개 이제 중소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쓰고 이제 수출업은 기관사람이니까 조선산업이나 보증 부분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도 결국은 그 남는 돈을 남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가계대출로 밀어낸 것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가 있으니까 그 은행 입장에서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기는 효율이 말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이 왔다. 이게 이게 어쨌든 사회 현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환경이 그렇게 또 이렇게 만든 것일 수 있죠. 뭐 이걸 잘 됐다고 해야 되냐, 못 됐다고 해야 되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된 거죠. 잘 된 거죠. 위험 부분이 줄어드니까. 근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나 하면은 이 가계대출에 쏠린 부분도 이렇게 안정하고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현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이, 아니, 기업하시는 분들이 행복하냐 하는 부분, 행복하지 않다고는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여전히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이제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쨌든 불만족 내지는 언해피한 부분이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통계에 의하면은 그 중소기업 중에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 0.3%라 이런 통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발표한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경쟁력 평가에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용이성이라든지 벤처 자본 이용 가능성이 각각 37위, 51위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IT의 강국이고 저 순위가 1, 2등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직도 중소기업의 자금 이용 가능성에서는 아직도 37이라는 걸 보면은 왜 기업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하고 행복하지 않냐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죄송합니다. 은행을 너무 많이 인용해서 어쨌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특별히 누굴 비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자금 소유가 없으니까 대기업 자금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중소기업은 조금 좀 불안하고 좀 그러니까 조금 위축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 대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융의 지표를 보면은 BIS 비율은 15.4%고 그다음에 고정이 RCM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97년에 IMF 했을 때 금전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8%라는 BIS 비율 8%라는 걸 가지고 뭐 논란도 있고 그 뒤에 요즘도 논란이 되는 8%라는 게 있는데 그 8%의 비율은 15.4% 되니까 너무 잘 되고 건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금융기관이 이렇게 15%를 하고 여신 비율 잡고 오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럼 나는 행복하냐? 감독당국은 행복하냐? 해서 저는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한편으로는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은행이 15% 주면 좋겠다라고 그게 내 목표다 그러면 행복하죠. 저는. 근데 저는 은행이 안정도 되면서 은행이 자금 중개기관으로서의 돈이 흐름을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한쪽만 된 거죠. 15%라는 안정성만 추구한 거지 돈의 흐름이 안 간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조금 이제 행복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한국경제 그러면은 1인당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씩 되고 5천만에 3만 불을 내는 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7개인가 밖에 5개, 7개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의 GDP 비율도 38%니까 너무 양호하고 외환 보유액도 뭐 거의 뭐 세계 랭킹에다 4천억 불이 정도가 되고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뭐 외환위기나 08년 비교하면 최저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국민들 개개인은 행복하지 않는 이 부분이 감독당국이고 금융당국인 저의 고민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민입니다. 사실 냉정히 따지면은 은행장님들한테 고마워하고 업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은행을 안정하게 경영해 주셔가지고 국가 이제 정부에서 은행한테 공적 자금을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드셨으니까 아주 훌륭한 경영이신데 금융 산업 측면이나 기업과 은행을 연결한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고 그 부분을 은행을 건전하게 해야 된다는 하나와
은행이 좀 더 역동적이었으면 좋았다. 금융산업이 건전해야 된다는 목표와 역동적이었다. 이 두 목표 사이에서 계속 제가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측면과 금융 시스템을 안정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언론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금융위원장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신만 갖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약간 예술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을 한번 요약해 보면은 우선 이제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어쨌든 과거보다 또 유상도 전 세계적입니다. 꼭 우리나라를 말한 거 아닙니다. 혹시 또 기자분들 쓰실 때 우리나라만 하지 말아주시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건 아닙니다만은 과거보다 유상이 떨어지면서 그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고민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예대 마진을 이렇게 붙이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10% 할 때 1% 예대 마진 하는 거고 2%대 1% 예대 마진 하는 거는 그 비율이 보세요는 하나는 10%고 하나는 5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산업도 비슷할 거고 그래서 금융산업 전체가 저성장, 저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고민이 좀 필요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또 하나의 고민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금시장 구조가 과거에는 기업이 돈이 없어서 기업에 돈을 주는 걸로 고민했는데 지금은 가계에 너무 지나치게 쏠리는 이 부분을 가계하고 기업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뭐 딱 잘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저의 또 고민이고 이제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고민은 약간 잘했어요. 금융기관도 이게 은행도 잘하고 증권도 보험도 잘했어. 산업은 안정됐어. 산업은 행복해. 아니 행복하지 않지만 세이프해. 근데 우리가 금융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기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가게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한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안정성은 추구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좀 역동성을 추구하는 그 분야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금융당국이 은행만 탓할 거냐 그러면 금융당국은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은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금융당국이 이런 장치를 좀 마련해 줘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토끼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유지를 해야 되면서 또 하나는 금융기관이 좀 역동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산업 전체를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한 제가 말한 고민이고 제 고민을 들어달라고 한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은 여기까지 하고 하지만 고민은 고민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걸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결국은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고 지식도 있고 특허도 있고 그러는데 은행에 가면은 이제 담보물을 달라. 왜냐면 담보물이 쉽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논의했던 바이고 과거에는 그거를 대신 신용대출을 좀 해주라고 그랬던 건데 결국 신용대출은 한계가 있는 게 이제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창구에서 그래서 창구가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뭐냐 해서 이제 저희가 나온 것이 그러면 이제 혁신 금융 혁신 쪽에 좀 더 자금을 좀 많이 좀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동산금융이라는 걸 좀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식재산 금융을 했고 제가 그저께 동산금융에서 했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약간 의미 있는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숫자만 봐서는 동산금융 전체가 어쨌든 1조 3천 정도 나갔고 그중에 IP가 한 6천억인가요? 나갔고 지식재산 나머지 동산으로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인가요? 갔던 데는 이제 아주 재밌는데 그 창고에 이제 물건을 놓고 이제 온라인 같은 데에서 이제 세일하는 분이 돈이 필요하면은 이제 대출해주고 그 대신 담보물이 필요하니까 그 세일하시는 분의 물건 오시면 옷 뭐 이렇게 뭐 화장품 그런 거를 담보로 받는 거죠. 그 담보를 창고에다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 담보를 이렇게 회수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온라인 하시는 분도 창구원하든지 이런 데 부담이 적고, 그 대출해 주는 분은 담보물을 확보하는 거고. 그래서 기업은행장님 감사합니다. 기업은행이 첫 번째로 담보대출을 해줬다고 뭐 모범 사례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기업은행도 그 기업을 믿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행도 이제 담보가 무슨 생선 같은 건 썩어서 처리하기 어렵겠지만, 물론 또 생선도 담보 처리한다고 합니다만은 바로 즉시 판매할 수 있는 걸 담보로 하니까, 그러니까 파는 분, 그다음에 이게 자금이 필요한 분, 그다음에 자금을 유출해 준 분, 이 3자가 동산담보라는 매개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나가고 시작해서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구에 있는 분들이 담보가 부족해서 대출 못하는 부분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어제 특허청하고 한 거는 특허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특허청에서 평가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그 평가를 믿고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대출했는데 부도 나는 경우 항상 은행은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 부도 났을 때 그걸 회수하는 거를 이제 특허 기술은 특허청에서 회수 기구를 만들어서 회수하는 걸 주고, 동산담보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캠코에 500억 이번에 금년 예산을 반영해서 캠코에 동산 회수 기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재고자산, 기계, 뭐 재고자산 같은 걸 받아서 담보를 대출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캠코에 넘기면 캠코가 사주거나 아니면 캠코가 중개를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동산담보가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은행장님들 오셨는데 그냥 제가 청탁 하나 하면은 동산담보 대출에 대해서 보고 한번 받으십시오. 제가 뭐 동산담보 대출하는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보고 받으시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은행은 얼마나 동산담보를 취급하고 있느냐, 왜 기업은행보다 못하느냐라만 한번 또 보고 받으시면은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맨날 부동산 갖고 라고 하면서 불만이신데, 어쨌든 기업을 하면은 기계도 있고 재고자산도 있고 뭐 원단도 있고 뭐 원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담보를 해주시면 아마 그 기업하시는 데 불만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여신 시스템이, 지금은 이제 저도 수출행정 하면서 여신 시스템 조금 들어봤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이제 이게 여신 시스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일한 증빙이니까, 그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데, 이제 기업을 하다 보면은 재무제표가 조금씩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좋아질 수도 있는데, 뭐 우리 기업하시는 표현에 의하면 좋아질 때는 천천히 가다가 나빠지면 바로 득달같이 그 다음날 신용등급이 떨어져가지고 금리를 확 올리라고 한다고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되게 이제 재무제표 보고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제 담보 자체는 일괄담보 같은 거라든지 약간 동산담보하는 부분에 담보를 그렇게 하고, 좀 더 나아가면은 평가를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미래 가치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서 이제 신용등급을 해서 이 대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기업하시는 분이나 금융교회나 좀 불만이 좀 줄어들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 미래입니다만. 근데 전혀 불가능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수출은행장 하면서, 수출입은행은 신용대출이 한 84% 됩니다. 대부분 신용대출입니다. 왜냐하면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수출은행이 부도율이 높냐? 꼭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잘 여신 시스템을 만들고 심사하고 대출을 좀 분리해서 하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번 3월에 비전 현포식에서 이제 했는데, 대통령 모시고 했는데, 그때 기업하시는 분들이 은행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봐주지 않고 없는 것만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업하시는 분들의 오늘 분위기를 대한상공회에서 오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이야기합시다 하고, 은행은 우리끼리 가서 또 따로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우리는 있는 건 봐주지 않고 없는 것만 달라고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아마 자본시장을 통한 그 자금 조달에 대해서 12개 과제로, 제가 알고 12개 과제로 이제 정부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 8개 과제는 뭐 입법화를 하거나 대책을 만들었고, 4개 과제도 계속 해서 모험 자본을 통한 이제 혁신 성장하는 부분을 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도 저희가 한 8조 정도 만들어서 한 3조 정도 소진했고, 앞으로 5조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가서 혁신펀드, 혁신을 하는 거를 대출이 아니고 투자를 유치받고 싶으면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중소벤처부에서도 계속 모태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계속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청년 사업가라든지 이제 벤처 하는 분들의 또 다른 불만은 돈 있는 건 알겠다. 이게 돈 있는 건. 팔주가 저기 있어.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이 기술을 갖고 가는데 출자해 줄 사람이 그 기술을 이해를 못 하더라. 그건 또 은행도 마찬가지고 자본시장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뭐냐. 정부는 돈 다 해줬다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돈이 흘러가지 않는데 근데 흘러가는 거는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은행장님도 기술도 이해하는 인력도 좀 키워주시고 그래서 좀 그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벤처하는 분들한테 은행만 탓하지 말고 그렇죠. 증권회사만 탓하지 말고 계속 설명을 좀 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뭐 내용도 모르고 돈도 안 주더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자본시장하고 그분들이 연결하는 고리에 있어서 기술을 이해하는 그 인재 양성이 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쓰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셨는데 동산담보대출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새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이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랫폼 P2P 플랫폼을 만들고 결국은 자금 수요자와 이제 투자자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이제 자금 유용의 공급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박용만 회장님이 SC 법도 통과되었고 저희 시행령도 만들고 있어서 이제 장치를 만들면서 그런 형태로 이제 바로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도 이야기했고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방향도 좀 이야기했고 또 기업 금융기관의 고민과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안착이 되려면은 기업과 함께 달리는 금융의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혁신금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애를 쓰겠습니다. 첫째는 사실 저는 은행장님들 이렇게 오시는 건 생각 못했는데 마침 오셨으니까 그냥 제가 기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혁신에 대해 좀 신경을 쓰시고 기업의 목소리에 좀 신경을 쓰시고 결국은 윗사람의 생각이 어떠냐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니다만 윗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은행, 증권, 이제 보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없으면 이제 하다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장은 저축은행에 관심이 없어. 우리 위원장은 혁신에 관심이 없어. 우리 말을 안 했다고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 리스트를 해줘야 관심이 있다고 했었는데 CEO의 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취임사에서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뭐 회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성당 가서 죄를 사해 주실 때 무슨 죄를 짓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있어서 용서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간부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무슨 뭐고 이밖에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혹시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어떤 기자분이 전임 최종구 장관님 혁신의 아이콘이 돼서 막 혁신을 했는데 부르졌는데 후임 위원장은 혁신 이야기도 안 하고 왜 은행계에서 이 혁신 테이프 커팅 다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갔다고 신임 위원장은 혁신에 관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오십시오 가게. 그래서 CEO의 관심, CEO의 말이 결국은 중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은행장님도 다 불러주세요. 뭣도 이렇게 중요하고 혁신도 중요하고 뭐 P2P도 중요하고 기술금융도 중요하고 동산제투도 중요하니까 좀 해달라고 해줘야 밑에서 또 거기 맞춰서 해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면은 말로만 혁신해주라고 대출해주라면은 되냐?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왜? 은행장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사인하는 건 마지막 창구 직원입니다. 창구 직원은
은행장님 아무리 말해도 모든 건 내 안위에 관계된 것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수행장을 하면서 몇 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금융을 하자. 기술을 받아주자. 그러면 역시 은행장이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바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가죠.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업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좀 나쁘게 생각하면 그분들은 내가 떠나기까지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뭐 저 행장 얼마나 가겠어. 저까만 참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책임 문제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 책임만 해결해 주면 본인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면책제도라는 걸 한번 지금 폭넓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말만 지금 세 달째 하고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이제 조만간 빨리 저도 뭐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면책제도를 하자 이런 노력입니다. 최근에 감사원이 고마운 거는 사전 컨설팅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감사원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적극 행정을 아무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셔도 공무원들도 잘 안 움직입니다. 이 면책 부분에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감사원이 바꾼 것이 사전에 질문을 해라. 이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후 감사원 할 때 문제가 됩니까? 감사원이 그전에는 그 이야기를 잘 답을 안 했죠. 일단 네가 하고 싶으면 되라. 그리고 평가는 나중에 내가 나온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컨설팅을 하면 감사원에서 해줍니다. 이제 물론 이제 불법 같은 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해주면 이제 공무원들이 그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하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의 사전 컨설팅 이런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하고 공문으로 제가 답변을 주면은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좀 자유롭게 좀 더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대출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물론 꼭 공문이 아니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걸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기업하신 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면은 은행이 대출을 안 했을 때 불만 표시합니다. 은행 문턱이 높다. 그러니까 대출하기 어렵다라는 불만 여러분 하십니다. 뭐 기자분들이랑 할 때. 근데 내가 주변에 받은 대출이 문제가 돼서 은행 직원이 문제가 돼서 책임을 물어갈 때 여러분들은 입을 딱 닫습니다. 그건 좀 서운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니다. 저 은행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출해 준 건 왜 그걸 문제 삼느냐? 거기에 뇌물이 개입되거나 거기서 무슨 불법이 개입됐다면 엄하게 이야기하지만 적극적으로 한 걸 왜 뭐라고 하냐? 뭐 그게 국회에서 이야기하던 언론에서도 그때 좀 여기 계신 분이 대변을 해줘야 내가 문제가 돼도 또 내 뒤에 그 우리 고객분들이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무슨 짬짬이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같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아까 말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의 어떤 지원에 있어서는 거고 그냥 금융산업 자체도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핀테크 그런 부분에 이제 스케일업을 이제 해서 저희가 금융 샌드박스를 한 100개 정도를 할 목표인데 지금 한 60개를 넘긴 것 같아요. 60개를 넘긴 것 같아서 그것도 내년 3월까지 이제 금융 샌드박스도 뭐 물론 뭐 목표를 정하고 개수를 정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도 중간 정도의 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핀테크에 위한 혁신 펀드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조성하고 물론 저희하고 이제 민간 금융기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 경제 오늘 이제 10시에 정모의를 이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통과가 된다고 하고 오늘 국회에 통과를 된다고 하면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도 금융산업, 금융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도 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진입 규제 부분은 뭐 기존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제 좀 거북하겠지만 또 새롭게 혁신이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진입 규제 부분을 개편하는데 뭐 인터넷 뱅킹은 이제 그 전에 2개 했고 이제 증자 이번에 이제 새로 하나 인가를 이제 해줬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는 12월 달에 이제 신규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희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인터넷 보험사라든지 부동산 신탁사, 세기사도 이제 금년에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한번
92년에 한번 하다가 거의 한 20, 30년 새로운 인가가 안 났는데 이제 그런 부분 새로운 인가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스몰 라이선스, 그다음에 중소업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신규 진입도 허용 좀 더 해서 뭐 기존에 계신 분들은 경쟁이 세지니까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그 경쟁과 혁신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 규제도 저희도 이렇게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이게 뭐 금융 규제 한다고 해놓고 뭐 최근에 나온 사태로 봐서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기본 정신은 저희도 계속 규제 쪽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사회나 금융 시스템이 워낙 다양하게 바뀌고 저희도 잘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회하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언론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P2P법이라는 게 이제 중금리, 중대출, 중금리 대출이나 이런 수익의 형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시스템이고 이렇게 접근성을 좋은 취지를 했는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은행에서 DTI, LTV를 막으니까 그 우회 수단으로 P2P를 통해서 부동산 금융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적이 있으니까 또 저희도 또 그런 거 어떻게 하지 이거 원래 취지로는 확 풀어줘야 되는데 또 갑자기 또 부동산에 또 가는 거 아니냐고 또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참 규제와 이 부분이 저희도 뭐 원치 않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언론에 나왔습니다. CFD. 전 CFD가 지금도 정확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CFD가 확 뜨고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뭐 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CFD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CFD가 뭔지 한번 살펴봐. 이게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는 이제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또 금융위가 나타나가지고 금감원이 나타나가지고 또 조사하고 통제하고 이게 참 이 싸움이라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시장과 당국과의 그 숨바꼭질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변명을 한 겁니다만은 저희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규제하고 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다는 저희 변명을 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끝냈습니다만은 이제 Q&A를 듣겠습니다만은 하나 슬라이드를 이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화요일자입니다. 화요일자에 국민일보에 기고한 게 있는데 우리 모두의 사회 안전망 포용금이라는 걸 기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고한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옛날 KIC 있을 때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조금만 소개시키면은 KIC 있을 때 그 로스차일드 가에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이런 분이 상속녀는 아니지만 이제 부인이라고 하죠. 이거에 그분이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와달라 그래서 근데 그게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는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KI 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국부펀드 사장이기 때문에 초청을 했을 텐데 명단을 보니까 세계에서 최고 부자들 물론 이제 신문에 안 쓰면 거의 찰스 황태자도 있었고 뭐 힐러리 클린턴도 있었고 뭐 라가라도 있었고 전부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오라고 그래서 우선 영광이지만 두 번째 왜 모였을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제가 기고했던 대로 결국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단기 수익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왔고 그래서 좀 길게 금융기관도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 불균형 아까 제가 제이미 다란 분이 말한 4가지 위험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 불균형의 문제 그것이 국가 간의 문제, 국가 안에서의 문제, 계층 간의 문제인데 이제 이미 그 부분이 심화되고 특히 미국은 뭐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니까 저희보다 뭐 요즘 생긴 칠레에서 왜 뭐 500원인가에 지하철역 올렸는데 폭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500원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소득 불균형이 이제 터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른 나라도 다 데모하는 게 소득 불균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하고 부자들만 잘 살 수가 있느냐 결국은 다 망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면 자기 혼자 부자 된들 무슨 의미냐 아마 그런 인식하에서 다 같이 잘 사는 그게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을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느꼈고 다만 그때 국정감사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매년 10월에 열리는 바람에 가지를 못했는데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가 이제 혁신금융, 생산적 금융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의 필라가 포용적 금융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적 금융을 하다 보니까 또 없는 사람 퍼주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모럴 해저드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 물론 그 말 맞습니다. 모럴 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신용불량자들이 다 탈락해서 나가면은 그럼 금융기관 누구랑 거래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오고 생산 가능성 들어와야 내 고객이 계속 커지는 거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다 탈락해가지고 물건 팔 데 없으면 누구한테 팔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와서 내 기업의 물건을 사줄 수 있을 때 기업도 성장성 있는 거고 우리 경제도 성장성 있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모럴 해저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서민금융 공급 확대라든지 채무조정 제도를 한다든지 서민의 과도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데, 중간에 추진 과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든지 그럼 카드사에서 내 수익이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고, 왜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에서 겸허하게 듣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계층 간의 구분이라든지 이념의 구분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거다. 우리 금융산업을 더 성숙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잠재적인 여러분의 고객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으로 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금융기관도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국민일보 화요일자 있으니까 한번 무슨 취지인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준 게 The biggest risk is not taking any risk라고 저를 화두를 던졌습니다. 저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저자가 저한테 줄 때는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스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를 마지막으로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산업계 리더분들, 금융기관 이런 분들이 결국은 계속 도전과 이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좋게 보는 것이, 저희 뭐 아까 말씀하신 친척분들, 선배들이 이럴 때 야 우리 경제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어르신들이 만나면 그럽니다. 뭐 잠이 안 온다, 걱정된다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아유 선배님, 어머니, 아버지 1950년대도 이 나라가 커왔고 80년대도 커왔고 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걸 극복할 겁니다. 그리고 제 공무원 생활 36년에 어느 한 해 좋은 해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88년에 제가 담당 사업만 할 때 3조 호황에서 단군일의 최고 호황이라는, 그때도 신문 찾아보세요. 88년 신문. 우리 경제 이대로 어디로 가냐, 남미로 간다, 이렇게 썼어요. 그때도 88년 신문 찾아보세요. 87년에 대모하고 60 항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88년 호황이 일시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남미로 간다는 신문 기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제는 그걸 다 극복하고 3만 부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 해 어려운 적이 없었지만 우리는 다 그걸 극복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또 극복하고 미래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